안녕하세요. 투자식가자 김PB입니다. 한국 역사상 첫 대공황 시작이라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1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경제 위기가 시작되는 전조 증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더 이상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한테 IMF라는 건 굉장히 뼈 아픈 기억이죠. 왜 그러냐? IMF 때 정말 많은 이 대기업들이 부도가 됐고, 뭐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실업자들을 양산했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고속성장을 이제 계속해서 하다가 한 번에 크게 몰락을 했었던 첫 번째 경제 위기였어요.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한테 IMF 때보다도 더 힘든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러다 다 망할라. 부실 기업들이 금융위기 때보다도 많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구조조정의 직전 단계까지 내몰린 그 좀비 기업들이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도 더 많아진 상태다. 이대로 가면은 기업 줄도산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융위기랑 코로나 때보다도 부실 기업들이 폭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4대 은행과 전국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실 징후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2,300곳 정도를 꼽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도 23%나 급증을 했고, 금융위기 때 충격을 다 받고 난 이후인 2009년, 그 다음에 코로나19 직후인 하락장 때인 2022년 때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참고로 충격적인 거는 현재가 2025년이라는 게 제일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왜 충격이냐? 자,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실 기업들이 많아졌던 시기를 제가 차트에 표시를 해드렸는데, 코스피 우리나라 주가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금융위기 다 두들겨 맞고 나서 2009년 이때쯤에 부실 기업들의 숫자, 그리고 2022년 이제 하락장처럼 이제 왔었던, 그리고 2022년에 하락했었던, 그래서 이제 코로나 쇼크 이후에 코로나 쇼크 때 찍혀져 나온 돈들이 다 이제 시장에서 거의 거반 날아갔을 때, 이때쯤이 또 우리한테는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엔비디아랑 비트코인 막 70%씩 빠지고 이랬었는데, 이때 두 상황 때보다도 벌써 기업들이 줄도산이 임박했다라는 게 상당히 큰 핵심이죠. 그 어떤 본격적인 경제 위기가 없는데도 벌써 기업들이 줄도산 임박을 했다라는 건 경제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야말로 대공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진짜 지금 아직 뭣도 안 터졌는데 이 정도면 진짜 터지게 되면은 기업들도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고 주가도 정말 크게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기업은요,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체입니다. 고용을 유발하고 경제를 굴리는 핵심 주체죠. 즉, 기업이 무너지고 있다, 기업들이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다라는 건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미친듯이 폐업을 하고 있고, 건설사들은 1분기에만 1000개 회사가 부도가 됐어요. 다 자료로 저희가 확인해드렸던 이 팩트잖아요. 건설 경기 침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빠르고 심각하다. 참고로 건설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다른 업종까지 영향을 주는데 시간은 좀 걸리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이렇게 이제 박살이 났다라는 거는 다른 이제 우리 실물 경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먼저 선행해서 이제 움직이는 경기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 지표가 전년 대비해서 16.6% 감소를 했어요. 2023년에. 근데 금융위기 당시 때보다 훨씬 압도적입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3배 좀 못 미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수준이고, 건축 착공하는 면적, 즉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100층 건물 짓냐 200층 건물 짓냐 이 면적을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건축 착공 면적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22.2%가 감소했는데 2023년에는 31.7%가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면 2024년과 2025년에는 어떨까요? 지금이 훨씬 더 분위기가 심각할 거기 때문에 사실 IMF 때보다 더 심각한 거죠. 우리가 제2의 IMF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외환 위기가 또 온다는 게 아니에요. IMF 때처럼 우리가 경제가 힘들 건데 그때보다 더 힘들 거다, 이걸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눈으로 벌어지고 있죠, 눈앞에. 게다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전 세계에서 꼴찌의 전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점점 떨어지면서 경제가 침체로 가는 게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한국은 그 중에서도 최하위 꼴찌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성장이 세계는 성장하는데 우리나라만 고꾸라지는 게 IMF 때 심각했는데, IMF 때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가 기록이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하거나 내지는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위기가 온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옛날보다 훨씬 더 많고 다 아는데, 경제가 타격이 오는 걸로 봤을 때는 IMF 때보다 비슷하거나 훨씬 더 클 거라는 거죠. 데이터로 봤을 땐 더 클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월드뱅크의 전망치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건데, 월드뱅크의 전망치대로 지금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제2의 IMF는 누군가의 망상이 아니라 이제 초입
후반부로 들어온 셈이에요.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게 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회색 선인데 세계 경제 성장률은 2%를 보통 유지하는 편이에요. 2%에서 4%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IMF 때 우리나라가 IMF 때 확 고꾸라졌다가 확 올라왔어요. 다시 이 이제 갈색 선이 한국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 때쯤에 망할 때는 같이 망했더라도 한 번에 확 회복하는 능력이 좋았어요.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고 경제가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같은 차를 시속 250 이상으로 미친 듯이 달리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브레이크 살짝 밟으면 멈추나요? 쉽게 안 멈추죠. IMF는 우리한테 그런 거였습니다. 람보르기니나 포르쉐처럼 미친 듯이 달리고 있던 상황에 잠깐 차가 살짝 브레이크만 밟혔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달려가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IMF 이후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냐?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졸지에는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우리나라가 뒤처지는 상황이 오게 됐어요. 그리고 박살나버리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근데 IMF 때는 그럼 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냐? IMF는 사실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위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1980년대부터 1997년 IMF 터지기 전까지 무려 15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18%를 훌쩍 넘는 거의 한 10%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 동남아에서 잘 나간다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5, 6%대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성장했던 거죠. 우리나라가 진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만 한데 8% 이상의 초고성장세를 지속했었기 때문에 IMF를 두드려 맞고 나서도 회복이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준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회복도 빨리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저성장 트렌드로 진입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국부를 뺏겨서 그래요. 왜냐면 IMF 이전 당시에는 외국인 지분의 한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으면은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총 이제 회사의 주주 지분을 10% 이상 외국인들이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나머지 90%는 무조건 한국인이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의 돈도 많이 벌리는 겁니다. 외국인들 지분이 1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다수가 한국 사람들이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성장하면 그 수혜를 한국인들이 보는 구조였어요. 근데 1996년 들어서 18%로 확대됐다가 전체 외국인 합산 20%로 이제 확장이 됐다가 외국인 투자가 극도로 제한이 된 상태에서 살짝 풀어줬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정도가 풀린 거죠. 그러면은 회사의 최대 5분의 1의 지분을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국 기업의 성장의 수혜를 국민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IMF 딱 터지고 어떻게 됐냐?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바뀌게 됩니다. IMF에 어떻게 변화를 했냐? 1997년 12월 당시에 IMF 딱 터지고 났었을 때는 외국인 한도가 50%까지 상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중에 절반은 외국인들이 다 보유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바로 IMF의 구제금융 조건이었어요. 근데 1998년 들어서 이제 IMF 구제금융 받고 나서 한도가 아예 전면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만들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기업이더라도 지분의 99%도 다 외국인들이 쥐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외국 회사처럼 이제 자기네들이 아예 회사를 떠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MF 이후에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이 되면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미친 듯이 잘 나가고 있던 국가니까. 그래서 IMF 때 주가가 미친 듯이 폭락했을 때 헐값된 기업들을 외인들이 싸그리 매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가 IMF 이후로 저성장 국면을 진입한 데다가 정말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을 10위를 쭉 나열해보면 삼성전자, 요즘에 AI로 잘 나가는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엔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등등등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뭐 KB금융도 있고. 근데 이 회사들의 외국인 비율을 보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는 거의 50%에 달합니다. 즉 삼성전자가 성장을 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외국인들도 돈을 버는 거예요. 외국인들이랑 돈을 반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성장에 대한 수혜를. 그러니까 국부를 뺏기는 거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히려 외국인 지분이 에라 더 높습니다.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시총 5위 기업인데 외국인 지분이 무려 45%나 돼요. 거의 반토막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KB금융 같은 경우에 국민은행이라는 이제 계열사를 갖고 있는 KB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75%의 지분이 외국인한테 있어요. 즉 국민은행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 은행 같지만 거의 실질적으로 외국 기업 수준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민은행과 이 KB금융지주가 벌어들이는 돈의 75%는 이제 외국인 주머니로 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현대차도 우리나라 차로 굉장히 이제 입지가 있지만 36%, 기아차도 38%, 번 돈의 3분의 1에서 4분의 2, 1, 2 정도가 번 돈의 3분의 1 이상을 지금 외국인들한테 갖다 바치고 있는 셈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 오히려 지분이 73%입니다. 외국인 지분이 훨씬 많아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10%. 그래서 상위 10개 회사들 중에 거의 5개가 외국 기업 수준이다라고 봐도 될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IMF로 이제 국부를 뺏겼다라는 확실한 증거고 IMF 이후에 금융시장이 개방됐는데 어떻게 개방이 됐냐? 외국인의 주식이랑 채권 투자 한도를 전면 폐지해서 한국 기업들의 주식을 100%까지 외국인이 보유가 가능하게 되면서 국부를 뺏기기 시작했어요. 기업들이 성장하면은 한국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랑 나눠 먹은 거죠. 두 번째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을 외국인들이 소유하는 걸 완전 철폐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투자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행들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들이 1년에 버는 돈이 천문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벌어들이는 이제 그 금융기관들의 이익을 전부 싹 다 외국인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들을 많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IMF는 사실은 자금 지원, 그다음에 이제 국가와 기업의 회생을 빌미로 한 경쟁력을 빼앗기, 금융시장을 지배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국부를 빼앗기, 이게 사실은 목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 목표가 그거였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국 답은 학습과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이미 겪었는데 이걸 알고도 앞으로도 똑같이 살면서 그냥 이제 우리가 외국인 돈 벌어줄 거냐, 아니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금융시장에서도 우리가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로 돈을 벌어들이고 외화벌이를 하고 미국 주식, 일본 주식, 해외 주식들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업을 운영할 때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더 이상 그런 부를 외국인한테 뺏기지 않고 오롯이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배우지 못하면 미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현금을 보유해야 됩니다. 경제 위기 리스크가 높아지는 때에는 현금 보유량을 많이 늘리는 게 좋아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거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IMF 때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토종 기업들을 매우 헐값에 사들여가지고 국부를 어마어마하게 진짜 몇십조 단위로 가져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갖고 가고 있죠. 그래서 꾹 참고 기다렸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뭔가 경제 위기가 이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초입인데 더 심각해졌을 때 저렴해진 이제 주식들, 그다음에 땅들 이런 것들 싸그리 사들이면 우리가 수익도 볼 수 있고 나라도 지키는 셈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확신을 버려야 됩니다. 분명 다른 사람들 잘리고 망해도 뭐 내 업종은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이 이거 시청하시면 분명 있어요. 근데 별반 IMF나 이런 경제 위기 왔을 때 보면 별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진짜 웬만한 사람들이 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IMF 전에도 사실은 길거리 지나면서 사장님 하면 10명 중에 7명이 돌아봤대요. IMF 직전까지. 왜냐? 다들 사업으로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회사, 뉴스에 나오는 업종 이런 것들이 내 업종, 내 회사, 내 직장, 내 소득의 돈벌이가 타격이 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돼요. 제가 요번에도 경제 라디오 할 때 많이 느꼈었고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구독자분들하고 대화해보면 느끼는 거지만 지금은 어떤 데가 많이 피해를 보냐면 회사가 규모가 크고 대규모 사업장을 갖고 있는 데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막 몇백 평짜리 이제 가게를 갖고 있으면서 막 3층짜리 건물에다가 사업을 하는 뭐 큰 삼계탕집 이런 데들은 진짜 매출이 10에서 20%만 이제 줄어들어도 고정비랑 인건비가 진짜 몇 천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진짜 손해가 커요. 매출이 10%만 줄어도 타격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격이 없는 곳들이 어디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진짜 핵심적인 상위 10% 정도의 가게나 사업체, 아니면은 직원들이 적고 비용이 나가는 게 적은 이런 회사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시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기간을 가지시는 게 저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한테 경제적 자유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가에서 성공한 투자자들, 트레이더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노하우. 하지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몰라서 외화벌이를 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제 국부를 뺏기고 있는. 그래서 이 노하우를 꼭 알아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주도주만을 집중해서 공략을 해서 큰 돈을 벌어들여요. 그 주도주를 잡는 특급 노하우를 이번 월말 특강 때 공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월말 특강 주제를 변경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변경을 했어요. 5월 29일 오후 9시 목요일 오후 9시에 경제왕 김PB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라이브로 제가 라이브 쇼로 이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주도주란 뭐고 결국 주도주가 다른 주식들이 아니라 주도주가 돈을 벌어주는 이유, 시장을 이끌고 가는 지금 현재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 옛날에 엔비디아나 테슬라, 비트코인 같은 종목들을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그런 종목을 어떻게 찾는 건지, 상승장이나 하락장 때에도 왜 주도주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제2의 엔비디아나 비트코인, 테슬라 같은 종목들을 직접 찾으시는 방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공황 후에 그 주도주를 공략했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과 비결, 사전의 경제 위기를 대비해서 그런 종목을 찾는 비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77-0471로 월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아니면은 5월 29일 목요일 오후 9시에 요거 일시 맞추셔서 라이브 입장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까먹으시면 라이브로 못 들으시니까 월말 문자 보내놓으시면은 저희가 요 내용 관련된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